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할 때 제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는 특히 거짓말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속에서도 절대 나를 속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 살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나 다른 마음이 든다고 하면 차라리 거짓말하지 말고 저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 라고요. 결혼 전 약속 많이 하죠. 그때야 서로 워낙 좋아하니까 꼭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켜지는 약속이 뭐 얼마나 될까요? 저도 알지만 그럼에도 결혼 전 저 얘기를 남편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만큼 거짓말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었죠. 저희 친정 자체가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절대 용서 안 하는 분위기였고 저 역시도 그런 집에서 커오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게 소위 착한 거짓말이라고 할지언정 절대 하지도 않고 누가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절대 저를 속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고 저는 착하고 성실하고 또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남자를 믿고 결혼까지 했었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10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낳고 복닥복닥 살면서 행복했었죠. 그런데 그날의 그 톡 하나, 그걸로 저희의 평온했던 결혼 생활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이와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제 폰이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남편 폰으로 아이가 노는 모습을 많이 찍어두었죠.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사진을 내 폰으로 옮겨야 되니 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진들을 카톡으로 전송을 하려고 카톡 목록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채팅창 목록에 가장 상단에 미애라고 되어 있는 상대방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톡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미리 보기로 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대화창과 달리 그 대화창만 아무것도 없이 비어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 무슨 말이 적혀 있더라면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남편에게도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굳이 다른 사람과 톡 나눈 것을 볼 생각도 없고요. 하지만 딱 그 대화창만 비어져 있으니 오히려 눈길이 갔죠.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미애가 누구야? 어? 여기 카톡. 제가 비어져 있는 카톡 대화창 목록을 보여주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냥 카톡 목록에만 있는 사람이지 뭐. 무슨 소리야. 최근에 대화를 했으니까 대화 목록에 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남편은 이상한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나 대화창 열어봐도 돼? 남편은 보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열어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대화창 안으로 들어가 봐도 아무런 대화가 없더라고요.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최근 대화 목록에 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만한 작은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건 결코 지나칠 수 없게 찝찝하고도 쎄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노트북이 있는 방으로 잠깐 따라와 보라고 하고 PC 카톡을 켜보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질색하더라고요. 아, 왜 그래? PC 카톡으로 한번 보자. 자기 카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노트북으로도 안 보이는지 한번 보자고. 남편은 계속 망설이면서 저보고 그만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작은 실랑이 끝에 남편은 어거지로 노트북을 켜 카톡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폰으로는 안 보이던 카톡 내용이 노트북 PC 카톡상으론 다 보이더라고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카톡에 비밀 채팅이라는 기능을 쓰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그냥 목록에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제게 거짓말했지만 막상 그 미애라는 여자와 나눈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은 꽤 친한 사이 같았습니다. 반말도 이미 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아는 사이 같았죠. 남편은 전시회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취미를 화제 삼아 두 사람은 꽤 많은 대화를 나눴더군요.
명준, 그 전시회는 가봤어? 너무 좋던데. 바빠서 못 가봤네. 끝나기 전에 얼른 가봐. 나는 또 보고 싶다. 그렇게 괜찮았어? 혹시 너 갈 때 나도 같이 갈까? 시간 돼? 시간이야 남아 돌지. 너 갈 때 나한테 연락해줘. 같이 가게. 그래, 그럼. 그때 밥이나 먹자. 좋지. 술도 한잔 할까? 너 여전히 술 못 먹니? 좀 늘었어. 오, 확인 한번 해볼게. 두 사람은 아주 가깝고도 친한 사이 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아는 사람이면서 왜 거짓말 하느냐고, 이 여자 누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도 곤란해하며 대답하더라고요. 실은 대학교 동창이야. 동창? 막 친하진 않아. 결혼식에도 안 왔었어. 잘 만나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연락이 와서 대화 몇 번 나눈 게 다야. 친하지도 않은데 서로 보자면서 이런 대화를 한다고? 그냥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라니까. 반갑기도 하고. 근데 나한테 거짓말은 왜 하는데? 오해할까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일 있냐? 나 거짓말 싫어하는 거 알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일부러 유들거리며 분위기를 풀려고 하더라고요. 뭘 또 심각하게 정색을 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괜한 싸움 만들기 싫어서. 그냥 동창이라니까? 뭐 동창하고 이런 대화도 못 나누냐? 당신은 동창 없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상한 눈으로 보는 저를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자기들은 순수한 친구 관계인데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양. 하지만 이미 뭔가 쎄한 촉을 느낀 저는 더 캐물었죠. 이 사람은 결혼했어? 그럼. 애도 있어? 애? 글쎄, 지금 남편하고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남편이라니? 재혼했다 들었거든. 학교 졸업하고 나선 연락 안 해서 모르겠다. 진짜 오랜만에 연락 온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동창이 연락 와서 보자고 술 약속까지 잡은 거야? 각자 가정도 있는 유부남 유부녀끼리?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게 뭔데? 그냥 오랜만에 연락하면서 나누는 인사치레 같은 거지 뭐. 길 가다가 아는 사람 우연히 만나면 밥 한번 먹자라고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만날 거야? 그래. 안 볼게. 당신이 신경 쓰이면 안 볼게. 그럼 됐지? 남편은 그러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에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미애야, 전시회는 그냥 나 혼자 갈게. 약속도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아내가 불편해하니까 연락도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미안. 남편은 그렇게 카톡을 보내더니 저에게 말했죠. 자, 됐지? 뭐 동창하고 대화도 못 나누겠네. 남편이 저 보는 앞에서 그렇게까지 하니 저도 더 이상은 따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의 잔상은 꽤 오래 남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신나게 대화를 하고 몰래 만날 약속까지 잡은 것도 어이없지만 진짜 제가 찝찝했던 건 저에게 눈빛 하나 안 흔들리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이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연애와 결혼 생활 포함 13년이 넘었는데도 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나 보다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남편이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고 거짓말은 티가 날 정도로 어설픈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한테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정말 미애라는 그 여자를 따로 만나진 않을까, 또 저를 뻔뻔하게 속이려 드는 건 아닐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그걸 보게 된 겁니다. 남편의 노트북이 있는 작은 방을 청소할 때였어요. 남편은 노트북을 잘 안 끄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안 꺼져 있으면 제가 그냥 끄고 말거든요. 그런데 저번 일 때문인지 묘하게 카톡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카톡을 눌러보니 카톡창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했던 게 저의 과민함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카톡의 가장 상단에는 최근까지도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눈 대화창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창에 들어갔죠. 그땐 미안했어. 와이프가 옆에서 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야. 그때 말했던 대로 금요일 저녁에 보면 될 것 같아. 너 그럴 것 같더라. 와이프한테 완전 잡혀 사나 봐. 잡혀 사는 건 아니고. 괜찮아. 그게 나쁜 거니? 너는 원래 다정하고 착하잖아.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나도 너같이 착한 남자 만났으면 결혼 2번 하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 남편은 어때? 우리 남편? 좀 무서워. 크크.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한 번씩 좀 무섭기도 해. 남편 무슨 일 하는데? 만나서 다 얘기해 줄게. 그럼 약속대로 그때 보자. 응. 맛있는 거 사줘? 뭐 먹고 싶은데? 나 초밥? 가고 싶은 데 있어. 지금 상호명 보낼게. 아, 여기? 오케이. 7시에 예약해 둘게. 그 대화를 보는데 정말 암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내 앞에서 다시는 만나는 일 없겠다고 연락도 다신 안 한다 해놓고 뒤돌아선 바로 이 여자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다니요. 저를 기만하는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도대체 이 여자는 뭔데 자꾸 남편한테 보자고 하고 남편은 왜 이렇게 신나서 보자고 하는 걸까? 제 앞에선 안 본다고 해놓고 뒤에선 몰래 만날 약속을 잡고 두 사람은 분명 무슨 사이가 분명했어요. 당장은 어떤 불륜의 관계까진 아니고 친구라 할지언정 언제라도 그런 관계로 발전 가능한 사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대학교 동창이자 저랑도 가까운 친구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는 남편의 친구였어요. 하지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서로 육아용품 교환도 하다가 더 가까워지게 된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에게 미애라는 여자를 아느냐 물었고 친구도 다소 놀라더라고요. 알아. 너는 어떻게 알아? 실은 서연 아빠가 그 여자랑 요즘 몰래 카톡을 주고 받더라고.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했거든. 근데 몰래 만나려고까지 했더라고.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정말? 미애 걔도 그렇고 명준이도 그렇고 둘 다 미친 거 아니니? 그 여자 뭐야? 서연 아빠랑 무슨 사이야? 친구는 자기가 더 화를 내며 말해주더라고요. 실은 둘이 대학교 때 잠깐 사귀었어. 뭐? 내가 알기론 올해는 아니고 한 2-3달 만났나? 니네 남편이 미애게 좋아했거든? 첫사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다가 둘이 사귀었는데 2달도 안 돼서 헤어졌을걸? 미애 걔는 대학도 졸업 전에 어떤 남자랑 결혼했다고 했고 명준이가 너 만나기 전에 꽤나 오랫동안 미애 못 잊고 속상해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와서 그 기집애는 왜 연락을 하는 거래? 그 여자가 남편 첫사랑이라 그거야?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어쩐지 카톡 대화 속에서도 남편이 더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과 대화를 해서 그렇게 신난 거라니 참 기분이 말도 못하게 더럽더군요. 미애 걔 아주 웃기는 애야. 만날 때도 명준이 이용만 했다니까? 무슨 지는 공주님이고 명준이는 따까리처럼 부리고 나도 듣기로는 첫 번째 남편이랑 헤어지고 지금 남편이랑 재혼했는데 지금 남자가 다른 동네에서 홀덤펍 여러 개 운영한다고 하더라고. 홀덤펍? 뭐 들리는 소문에는 그 남자가 예전에 주먹 쓰던 생 양아치 출신이라는데 돈은 엄청 많대. 미애 그 기집애가 돈 보고 그 남자랑 재혼한 모양이야. 참나.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 고매하신 첫사랑이라고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거니? 도대체 둘 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저는 혹시 몰라 친구에게 그 여자 남편이 한다는 펍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도 다른 동창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그 여자와 약속을 정했었던 금요일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뻔뻔하게도 회식이 있고 늦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못하는 투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와서 보니 정말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철면피 같은 사람이었더군요. 저는 아이는 친정에 잠시 맡겨두고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속에서 예약한다고 했던 초밥집에 미리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으니 예약 시간이 다 됐고 남편과 미애라는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를 처음 봤는데 저 여자가 남편의 첫사랑이구나 싶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무슨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가까이 있지는 않아서 대화를 다 들을 순 없었지만 분명한 건 남편은 몹시 들뜨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데 화도 나고 참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오면서 저는 오랫동안 본 적 없는 그런 얼굴이었죠. 저는 울적한 기분을 뒤로하고 몰래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필요했으니까요. 멘탈이 나가고 긴장까지 하는 바람에 사진이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모습이 찍히긴 했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한참이나 더 대화를 나누더니 여자가 화장실에 다녀온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먼저 밖으로 나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윽고 두 사람은 함께 나오더니 걸어서 근처에 있는 술집도 가더라고요. 저도 몰래 두 사람을 따라갔고요.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과 더불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에게 따져묻고 싶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사이에 스킨십도 조금씩 하고 화기애애하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첫사랑 혹은 전 애인들을 만난 기분으로 몹시 들떠 보였습니다. 도중에 제가 잠깐 화장실로 나와 남편에게 전화도 했어요. 남편은 태연자약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회식이 좀 길어지네. 부장님이 너무 말이 많으셔서. 아, 그래? 많이 늦겠네. 그럴 것 같아. 당신 먼저 자. 알았지? 그래. 전화를 끊는데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여태까지 살면서 나는 얼마나 수도 없이 속아왔을까 싶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그냥 이대로 집을 가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마음을 달래가며 증거를 잡자고 다짐했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마음을 다잡고 자리로 돌아왔더니 그 두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잠깐 얼굴을 감추고 있다가 몰래 따라 나왔고요. 약간 취한 듯 했던 그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향하더라고요. 깔깔거리기도 하고 서로 밀착해서 장난치기도 하면서요. 여자가 비틀거리니까 남편이 잡아주기도 하면서 두 사람은 주저없이 모텔로 향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것들은 결국 끝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무너질 것 같은 기분으로 따라 들어갔고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겨우 한 장 찍을 수 있었어요. 한참이나 펑펑 울었습니다. 내 가정은 이제 끝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렇게 쉽게도 유혹에 빠지고 나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부부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끈끈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행복한 얼굴로 그 여자와 모텔에 갔으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나를 속이고 기만했을까. 내 앞에서 얼마나 수도 없이 뻔뻔하게 행동한 걸까.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들었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차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다 보니 남편은 곧 집에 간다는 카톡을 저에게 한 통 보냈어요. 그 여자와 볼일 다 보고 집에 올 건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남편과 그 여자가 다정하게 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 두 사람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허리를 껴안은 두 사람의 사진까지 겨우 찍게 되었어요. 어둡고 흐릿했지만 그래도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몇 시간이나 밖에 있었어요. 남편은 어디 갔냐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아이가 할머니랑 잔다고 해서 급하게 친정에 왔다. 내일 가겠다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 여자랑 뒹굴다 온 남편 얼굴을 도저히 마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이나 차에서 우두커니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계획이 다 생겼어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겐 최대한 티내지 않고 이전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언젠가 다 터트릴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그러면서 틈틈이 남편 폰도 염탐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만난 후 남편은 또다시 그 여자와 약속을 잡더군요. 그 여자가 주말에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분위기 있게 식사하자고 했고 남편도 좋다쿠나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주말에 부장님 따라 골프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도 거짓말을 듣다 보니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잘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됐고 저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 그 레스토랑으로 찾아갔죠. 야경이 잘 보이는 아주 좋은 자리로 예약을 해두곤 와인을 먹고 있더군요. 지 새끼 낳고 고생한 저하고는 한번 가보자고 한 적도 없는 분위기 있고 비싸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여자와 감성 팔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그 테이블 앞으로 곧장 다가갔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리다 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여기가 골프장이야? 이분이 당신 부장님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 길로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레스토랑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놀라서 쳐다보고 그 여자도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더러운 것들. 그러자 그 여자가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바람난 남편 싸다기 날리지. 서로 가정도 있으면서 좋다쿠나 연병 떠는구나. 뭐라고요? 이봐요, 명준이 와이프. 우린 그냥 친구거든? 속으로 무슨 더러운 생각을 하는진 모르겠는데 우린 그냥 순수한 친구 관계라고. 순수한 친구? 웃기고 있네. 그때 마침 손에 들려있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노려보며 전화를 받았죠. 네, 2층으로 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자 남편이나 그 여자나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순수한 친구들이 그래, 그거 계속할 수 있나 두고 보자. 그 순간 야, 김미애, 너 진짜 미쳤어? 레스토랑 안으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덩치가 곰 같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이를 갈며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본 그 여자는 갑자기 저승사자라도 본 양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겁니다. 여보! 네, 레스토랑으로 찾아온 그 남자는 바로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일전에 했던 제 부탁으로 친구가 저 여자 남편이 한다는 가게를 알아내서 알려줬고 그곳에 가서 직원에게 말을 남겼어요. 사장님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김미애 씨 관련된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연락이 왔고 저는 찍어두었던 사진 다 넘겼습니다. 나도 이혼할 거고 소송도 할 거다. 필요하면 그쪽도 내 남편한테 상간소송하고 증거 필요하면 이거 다 쓰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자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래서 제가 두 인간들 조만간 또 본다고 했는데 그때 오시면 직접 현장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알겠으니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오기 직전에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고 그 남자는 화가 있는 대로 나서 이곳에 쳐들어온 것이었죠. 저도 통화만 했지 실물은 처음 봤는데 보통 덩치가 아니더라고요. 몸에 붙는 티를 입고 있었는데 옷으로 가려져 있어도 목 근처와 손목 근처에는 문신도 한가득이더군요. 인상을 딱 봐도 보통 일을 하는 사람처럼은 결코 보이진 않았죠. 남자는 화가 나 얼굴이 시뻘개져서 김미애 그 여자에게 따지더군요. 이게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고? 아니야 여보, 얘는 그냥 친구일 뿐이야. 얘 와이프가 자기 혼자 오해한 거야. 너 자꾸 지랄할래? 내가 다 알고 온 건데 이게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너 내가 아주 개 호구로 보여? 그 순간 남자는 손을 번쩍 들었고 그 여자는 놀라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었습니다. 잘못했어 여보. 그 남자는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니 저희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사색이 되어 있고요. 야, 이 새끼야. 너도 결혼했으면서 유부녀랑 이러고 싶냐? 저기, 미애 남편분,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남자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턱에 주먹을 쳐맞은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주변에 손님들이며 직원들이며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중 직원분이 몇 명이 와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이미 그 남자는 폭주하는 상태라서 말릴 수도 없었어요. 남편 멱살을 잡아서 들어올렸고 옆에 말리는 직원들이 없었으면 남편은 말린 북어처럼 맞았을 겁니다. 남편은 버둥대며 겨우 소나기에서 벗어났고요. 남자는 씩씩거리며 그 여자에게 따지더라고요. 야, 김미애, 너 한 번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 했어, 안 했어? 여보, 잘못했어. 사실 제가 먼저 나 꼬셨어. 동창인데 밥 한 번만 먹자고. 나는 보기 싫었는데 제가 자꾸 보자고. 그 여자는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남자에게 변명을 했고 저희 남편도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먼저 연락했잖아. 너 그 입 안 닥쳐? 그랬더니 이제는 남편과 그 여자가 싸우더라고요. 네가 꼬셨네, 네가 먼저 연락했네 하면서요. 둘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열받는지 남편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네 마누라한테 너네 바람 쳐피고 다니는 사진도 다 받았다. 너희 새끼 그대로 콱 죽여서 묻어버리려다가 어떤 놈이랑 만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려고 참고 온 거야. 알아? 너네 오늘 아주 가만 안 둬? 남자는 다시 남편을 때리려고 했고 직원들이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하면서 가까스로 그 남자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팔짱 끼고 보고만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결국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질질 끌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남자에게 탈탈 털린 저희 남편만 우두커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찌질하고 꼴보기 싫던지 저도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나왔고 남편은 저를 부르며 쫓아 나오더군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잠깐 눈이 돌았나 봐. 첫사랑한테 눈이 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애 쟤 내 첫사랑 맞아. 왜 그런 말 있잖아. 남자들 첫사랑은 죽어도 못 잊는다고. 계속 마음에 있다가 연락 오니까 내가 잠깐 눈이 돌았던 거야. 내가 미친 거지. 첫사랑 만나서 좋았겠네. 그러니까 신나서 밥 처먹고 술 처먹고 모텔도 가지. 제 입에서 모텔 소리가 나오자 남편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솔직히 오늘도 나 안 나타났으면 너네 둘이 자러 가려고 했지. 이 더러운 것들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랐네. 아니야. 진짜 아니야. 당신 말이라면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어. 첫사랑이라서 눈이 잠깐 돌았다고? 좋아. 그러면 눈 돈 채로 저 여자랑 살면 되겠네. 내가 이혼해 줄게.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 남편은 기함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그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 사단이 났는데 미안하다고 없던 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결혼 전에 뭐라고 했어. 나 속이는 일만큼은 없게 해달라고 했지. 근데 당신을 봐. 수도 없이, 그것도 죄책감 하나 없이 나를 속였어. 우리 사이에 신뢰와 믿음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그게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살 수가 있겠어. 당신이나 나나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설사 내가 여기서 대충 덮고 넘어간다 해도 이게 없던 일이 될까? 아니, 나는 평생 당신을 의심하고 언제 또 나를 속일까 지옥 속에서 살 거야. 내가 왜 그래야 돼?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우리는 끝이야. 그리고 이건 전부 당신이 자초한 거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지만 저는 급하게 차를 빼서 그곳을 빠져나왔죠. 가는 동안 눈물이 너무 흐르고 힘들어서 얼마 가지 못해 정차를 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거짓말만 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는데 그 남자는 가장 지독한 거짓말을 저에게 서슴지 않고 했더라고요. 그날 후 저는 이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이 공구 판매 매장을 운영하셔서 이혼 후에는 부모님과 살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걸었고 그 남자 역시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들어보니 그쪽은 이혼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그 두 사람의 앞날도 결코 평온할 것 같지는 않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당장 이혼은 안 해도 그날 그 남자가 하는 걸 보니 그 여자 약점 제대로 잡힌 거고 그 여자도 결국 남편 손에 붙들려 불행하게 살 거라는 게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도 이혼은 안 해도 저희 남편에게 상간소송은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으니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게 된 셈이죠. 상간소송 비용도 저와 그 남자 이중으로 물어주게 생겼고요. 첫사랑 타령으로 수천만 원의 돈이 깨진 거였죠. 남편은 그 와중에도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완고하게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증거가 확실했기에 제 승소로 끝이 났고 혼인기간 10년이 넘었기에 재산분할도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혼이 그렇게 쉬우냐고 그 정도야 한번 봐주라고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저에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해대는 남편을 지켜봤고 저희의 부부관계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덮고 그냥 어영부영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도 그대로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어나가는 결혼 생활은 지옥길일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혼 후 현재는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이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제가 더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싶어요. 부끄러울 것 없이 떳떳한 엄마로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첫사랑 그게 뭐라고 눈이 돌아서 아내고 자식이고 다 져버렸을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랑이라 더 미련이 남았던 걸까요? 결국 10년 넘게 전 남편 옆에 있어줬던 건 저인데 그 어리숙하고도 허무맹랑한 감정 때문에 저를 배신하고 그런 짓을 저지른 남편이 참 한심하고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네요. 저는 제 아이 키우면서 제 인생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 거거든요. 그러면 저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커지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겠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살아온 삶이 길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속단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동서예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동서는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소개로 만났는데 저희 시댁은 꽤 부유한 편입니다. 아버님은 저희 지역에서 종합건설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회사 규모가 좀 있는 편입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고요.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할 때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들 낳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면서요. 갖고 계신 재산은 아들 있는 집으로 다 넘겨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네 했지만 저는 좀 시큰둥했습니다. 성별을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또 어떤가 싶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저나 남편도 나이가 좀 많다 보니 임신 자체가 잘 될지 염려되기도 했고요. 저도 무리해서까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 남편도 같았어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의 성화로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격 자체가 저랑 비슷한 면이 많은데 큰 욕심이 없어요. 아버님 재산 물려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아버님 본인 재산 본인이 쓰고 싶은데 쓰시면 되고 저나 남편도 따로 재산이 적은 것도 아니다 보니 솔직히 엄청 큰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도 생기면 좋고 안 생겨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정말 아이는 잘 안 생겼습니다. 어머님의 성화에 병원에서 검사도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조급해하시며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보자 하셨어요. 시험관 시술 같은 거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죠. 저나 남편이 영 미적지근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도련님과 동서는 의지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도련님과 동서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야망이 많으신 분이에요. 건설사도 본인이 물려받고 싶어 하고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에게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동서가 2번인가 3번 정도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을 그렇게 많이 하다니 몸이 많이 약한가 보다 걱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연유산을 했다기보다 성별을 알고 나서 화학유산을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임신했던 아이가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돈이나 여유가 없는 상황도 아니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아서 다 키우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아들, 그것도 첫째를 아들로 낳겠다는 것에 대한 집착이 꽤나 강했습니다. 아버님 건설사에 비서로 일했던 동서는 회사 안에서 도련님과 눈이 맞았었대요. 하지만 동선의 친정이 좀 가난하다 보니 결혼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도망간다면서 동서와 도련님이 도망까지 한번 갔었다네요. 그래서 저희 시댁에서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하고요. 동서는 자기 친정이 가난하다는 걸 몹시 부끄러워했고 그 때문인지 돈에 대한 집착도 엄청 큰 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시댁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큼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친하셔서 함께 골프 라운딩을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동서 입장에선 그게 많이 안 입고 온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집에선 귀한 것들이라고 자연산 전복이나 한우 선물 같은 걸 종종 보내시는데 동서는 눈에 띄게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돈 많은 친정 둬서 형님은 좋으시겠다며 비꼬는 듯한 소리도 했었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형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소리도 잘하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저를 난이 꼽게 보는 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냥 동서 성격이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여튼 동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저희 남편 말로는 재수 씨가 우리보다 먼저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았죠. 솔직한 말로 저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차라리 도련님과 동서가 빨리 원하던 아들을 낳았으면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는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서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잦은 유산 때문인지 뭔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자궁적으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임신이 좀 힘들 수도 있다고 했고 동서는 몹시 망연자실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집안의 첫째 손자를 낳겠다는 의지가 여전했죠. 몸에 좋은 것도 악착같이 먹고 하고 다녔고요.
클리닉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머님 말로는 어디 기도도 드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서의 마음과 달리 아이는 잘 안 생기는 듯 했고 동서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련님이 맡아서 하던 건설 사업 때문에 도련님과 동서는 좀 떨어진 지방에서 1, 2년 정도 살다 와야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남편에게 먼저 제안을 하셨는데 제 직장도 그렇고 남편도 거절했거든요. 아버님께 잘 보일 기회라고 생각했던 도련님과 동서는 냉큼 자기들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나 저희 남편 입장에선 대신 가준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명절이 다가왔었습니다. 저와 동서는 시댁으로 가서 명절 준비를 도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집에 오는 순간부터 표정이 몹시 안 좋더라고요. 혹시 어디가 아프냐 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례도 지내고 가족끼리 다 둘러앉아 잠시 쉴 때였어요. 저는 전화통화할 게 있어서 잠깐 그곳을 빠져나와 정원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다가가니 도련님과 동서더군요. 아까부터 안 보인다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꽤나 격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동서는 울면서까지 화를 내고 있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제발 진정 좀 해라.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 네가 인간이야? 너 하나 믿고 아는 사람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서 사는데 나는 집안에 팽개쳐놓고 너는 딴 년이랑 놀아나? 너 그 기집애한테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난리도 아니더라? 저는 숨어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 내려가 있는 동안 도련님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동서의 얼굴이 몹시 상해 보였는데 그게 그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만나고만 다닌 거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 근데 임신을 시켜?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 기집애도 미친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련님과 바람난 내연녀가 임신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수술하라고 돈 줬어. 이 미친놈아. 내가 안 뒤져봤으면 영원히 모를 줄 알았지. 그렇게 동서는 울고 도련님은 잘못했다며 달래고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도련님도 참 별 수 없구나 싶더군요. 동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족이고 회사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까지 갔던 남자가 정작 결혼하고 나선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뇨. 도련님에 대한 실망이 정말 컸고 동서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동서가 어디 말도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을까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하지만 몰래 들은 이상 절대 티내지 않아야겠다 다짐했죠. 두 사람은 싸움을 끝내고 다시 올라왔는데 동서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동서가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쓰였지만 겉으론 절대 티내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후에 좀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동서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알려온 겁니다. 이미 4개월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왜 명절 때 말 안 했느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워낙 유산이 잦다 보니 이번에도 혹시 잘못될까봐 미리 말씀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몹시 기뻐하셨죠. 저도 처음엔 잘 됐다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두 사람이 싸울 때 내연녀가 임신을 했다고 어쩔 거냐고 한 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면 동서도 임신을 하고 그 여자도 임신을 한 건가? 그 여자는 수술을 한 건가? 속에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여튼 동서가 임신까지 했으니 도련님도 정신 차리고 그 여자는 잘 정리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동서는 그 전에 유산도 여러 번 있었고 몸이 약하다 보니 거의 외출 없이 집에만 지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댁 행사에서도 다 빠졌고요.
임신 중반이 지나면 병원에서 성별을 은근하게 알려주는데 이번엔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대요. 그 말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엄청 좋아하시고 절대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서 안정하라며 동선의 집으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보내주셨어요. 아버님은 나중에 아이 낳고 쓰라면서 동서차도 비싼 라인의 외제차로 바꿔주셨고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니 저희 부부도 축하한다며 몇백만 원 상당의 고급 유모차와 침대도 선물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둘째네도 아들 임신했는데 너네는 소식 없느냐고 넌지시 그러시긴 했지만 확실히 전보다는 압박이 좀 덜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았죠.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도련님이 내려가신 곳 현장 감찰 때문에 아버님하고 남편하고 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김에 저희도 따라가자고요. 가서 동서 얼굴도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가보자 하시더라고요. 마침 저도 시간이 나서 간다고 했습니다. 동서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절대 동서에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엄명하셔서 식사도 전부 밖에서 먹었습니다. 그때 보니 어느새 동서 배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머님도 동서 배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요. 아휴, 참 동그랗기도 하다. 아들 배라서 그런지 모양이 동그랗고 예뻐. 그러게요.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아들 배는 앞으로 동그랗고 딸 배는 옆으로 퍼져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렇다더라. 우리 민기 닮으면 인물 좋을 거야. 그러게요. 동서도 또 미인이잖아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시면서 동서 배에다 손을 대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화들짝 놀라면서 몸을 확 피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당황해 하시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임신하고 나니까 피부 같은 데가 너무 예민해요. 스치기만 해도 좀 따갑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놀래서. 괜찮아. 아우 미안하다. 물어보고 만졌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원래 임신하면 살갗 이런 데가 좀 예민해질 수도 있어. 내가 조심하마. 어머님은 그렇게 웃으시면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셨어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흘러 저희 집에서는 왜 아기를 안 가지냐는 말도 나왔죠. 너네는 병원 다니고 있니? 그래서 제가 어색하게 그랬죠. 아니요, 요새는 안 다니는데. 왜 그래? 둘째네 임신한 거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어? 부럽지도 않아? 부럽죠. 부러운데 제 말에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더 늦으시면 노산돼서 진짜 아기 갖기 힘드실 수 있어요. 동서가 갑자기 얄밉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동서. 나는 내일 당장 임신해도 어차피 노산이야. 그 말에 동서는 깨르르 웃더라고요. 형님은 말씀도 재밌게 하셔. 근데 형님은 정말 아기 생각 없으신 거예요? 생각이 없다기보다 생기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얘가 이렇다. 절박함이 없어. 너 내가 준 약도 안 먹었지? 한 번씩 먹어요. 그리고 아기가 절박하다고 생기나요. 에이, 그래도야 형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자라면 엄마가 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임신해보니 알겠는데 모성애 같은 감정 느껴보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여자 인생에서 그만큼 큰 일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 그 말에 어머님은 기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건데.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벌써 철든 것 같고 그래요. 동서는 어머님과 죽이 척척 맞아 웃더라고요. 솔직히 그걸 듣는 제 기분은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임신 안 하는 저를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친정 가난하다고 기죽어 살던 동서, 임신으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저는 그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잠깐 화장실을 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쪽 화장실에는 아버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안방 화장실로 가게 되었어요. 동서가 안 보이길래 도련님에게 잠깐 쓰겠다고 물어보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를 버리려고 휴지통을 열어봤을 때였습니다.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사용한 휴지 사이에는 사용하고 돌돌 말아놓은 생리대가 몇 개 들어있었거든요. 생리대라니. 제가 임신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임신을 하면 생리가 안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떡하니 사용한 생리대가 들어있었던 거였죠. 제가 알기론 어머님은 이미 완경을 하셨고 저는 그날이 아니니까 여자라면 동서밖에 없는데 임신한 사람이 생리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싶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안방으로 들어오던 동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형님, 왜 여기서... 동서 미안해. 저쪽 화장실은 아버님이 쓰시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왔어. 동서는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 그 얼굴이 마치 제가 뭔가를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랬죠. 이제 갈게, 우리도. 네.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과 저희는 동서에게 몸조리 잘하라고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임신한 사람이 왜 생리대를 쓸까? 혹시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서 피라도 나오는 걸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문제라면 병원에 가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 저는 문득 명절 때 동서와 도련님이 싸우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상대방 내연녀가 임신을 했는데 어쩔 거냐는 동서의 말이요. 게다가 바로 전날 어머님이 배를 좀 만져보려고 하니 화들짝 놀라던 모습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에이 설마...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는 출산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조리원도 다 외부인 출입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손자를 안으신 어머님, 아버님 입이 귀에 걸리시고 어머님은 동서내로 따로 일하는 사람 붙여줄 테니 몸조리 잘하라고 육아에만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방에서 쉬고 있는 동서에게 말했죠. 동서 정말 축하해. 도련님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 그쵸? 고생 많았어. 몸도 약한 사람이. 애기 낳고 나면 몸 많이 안 좋아지잖아. 몸 관리 잘해. 찬물 같은데 손 절대 씻지 말고. 저는 동서를 위해서 한 말인데 제 말에 동서는 픽 하고 웃더라고요. 왜 웃어? 아니요 형님. 그렇게 말하시니까 꼭 애 먼저 낳아보신 분인 것 같아서요. 솔직히 형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그 말에 저는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안 좋은 말도 아니고 자기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동서는 꼭 저한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는 못 낳은 이 집안 손자 내가 낳아줬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동서가 그렇게 나오니 저도 계속 의문이었던 그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나는 모르지. 안 낳아봤으니까. 근데 동서, 그렇게 치면 동서도 잘 모르지 않아? 네? 저는 혹시 방 밖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까 동서에게 다가가서 슬쩍 말했죠. 동서도 애 안 낳았잖아. 그치? 제 말에 동서는 얼굴에 핏기가 확 빠져나가는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무슨 말이세요, 형님? 너무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저 애 진짜 동서애야? 도련님 앤 건 맞는데 동서애는 아니지? 동서는 막 주변을 살피며 그러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 아 진짜 맞구나 싶었습니다. 제 예상이요.
실은 전에 명절 때 동서랑 도련님이랑 싸우는 거 우연히 들었거든. 뭐 도련님한테 여자가 있다면서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근데 그 후에 동서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은 전에 동서 집 왔을 때 휴지통에서 그걸 봤어. 생리대. 제 말에 동서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맞구나. 동서는 눈을 꽉 감더니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문을 열더군요. 맞아요. 그 여자예요. 처음엔 지으라고 했는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낳아달라 했어요. 제가 키운다고 하면서요. 그 여자도 돈만 주면 그렇게 하겠다 하더군요. 다른 사람한텐 이런 사실 안 알리고 싶어서 제 배에다가 임신 모형 쿠션까지 넣어가면서 연기한 거고요. 형님이 아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동서의 모습을 보자 저도 폭로한 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동서는 또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근데요, 상관없어요.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려고요. 어쨌든 민기 씨 애는 맞잖아요. 동서는 괜찮겠어? 그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손자 아니면 다 필요 없다고 그러시고 손자 낳는 자식한테만 재산 물려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낳지 않은 게 무슨 대수겠어요. 저 보란 듯이 저 애 잘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님. 형님도 모른 채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말할 생각도 없어. 솔직한 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아신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 결국 도련님 애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실 테니까.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기 씨 아들인 게 중요하지 제 아들인 게 중요하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저도 제 자리는 지켜야겠어요. 괜히 그 핑계로 그 내연녀를 제 자리에 앉힐 순 없잖아요. 그 말을 하는 동서는 비장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손자를 어머님 아버님께 안겨드리는 것이 동서의 목적인 듯 했어요. 동서도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겠지만 그 여자가 임신했고 아들인 걸 안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서는 임신이 어렵고 그 여자는 이미 도련님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로서는 동서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저라면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애를 가져왔더라면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것 같거든요. 더더욱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애를 키울 생각도 없고요. 내 눈앞에서 외도의 결실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울 자신도 없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시댁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얻어지는 게 있다 해도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거고 동서 생각은 다르겠죠. 동서의 선택을 이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로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아이를 키우며 지켜보고 힘든 마음까지 감내해야 할 사람은 결국 동서니까요. 저는 그 일을 묵인하기로 했고 동서는 아이를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자식이라고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재산을 받아야 하니 그 목적으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건진 알 수 없지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는 바가 있겠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누군가를 쉽게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상황이 돼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동서도 피해자일 수도 있기에 이왕 받아들이기로 한 거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지냈으면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지금은 두 아들을 씩씩하게 키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혼 5년차 워킹맘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제 14년의 세월은 결국 배신과 기만으로 끝났지만 한편으로는 그 지긋지긋한 족쇄에서 풀려난 것이 이제라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시댁 식구들은 나를 이토록 미워할까, 나한테 함부로 대할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못돼 처먹고 나쁜 인간들이어서 그렇다는 걸요. 결혼 생활 14년,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냐고요?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죠. 저를 며느리가 아닌 무급 가정부,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사사건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누이. 사실 그들은 결혼 초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기 집안의 귀한 아들보다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희 집안은 평범하고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보기에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울 때 집에서 편하게 놀면서 내 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당신 아들 돈으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까지 사사건건 감시했죠. 한 번은 동네 엄마들과 아파트 상가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걸 용케 본 시누이가 바로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쳤던 모양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너 지금 한가하게 내 아들 돈으로 커피나 마시고 다닐 때야? 참 팔자 좋다.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돈 쓰는 걸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지. 내 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너 그 돈이면 애들 간식이라도 하나 더 사 먹이겠다. 라는 겁니다.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 취급하시는 거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커피 한 잔 못 마시는 이런 꼴이 된 건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수시로 전화해서는 어디 좀 태워줘라, 이것 좀 사와라. 저를 아주 개인 비서처럼 부리셨죠. 하루는 첫째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 밤새 간호하고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요.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서는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이라며 당장 자기를 태우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가 아파서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거절을 했는데도 집에서 노는 주제의 유세는 애 핑계 대지 마라! 라는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어 꾹 참아야 했습니다. 바보 같지만 결혼했으니 그렇게 참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만 참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되뇌이면서요. 하지만 툭 하면 돈도 안 버는 게 남의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한다고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기도 했고 또 아이들 교육비에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구박 그리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켠으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제 이름으로 당당히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취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10년 가까운 경력 단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벽이었으니까요.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죠. 애 둘 딸린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 라는 시누이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밤에는 아이들 몰래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탄탄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게 되었죠. 직무도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였고요. 제 이름과 직함이 바뀐 명함을 받아든 날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한참 동안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 같아 정말 기뻤죠. 제가 번 돈으로 당당히 쓰고 아이들에게 쓸 수 있었을 때 참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댁의 구박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더욱 악랄하고 치졸해졌습니다. 저보고 돈 좀 벌라고 구박할 땐 언제고 막상 돈을 벌기 시작하니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냐, 일 좀 한다고 시댁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레퍼토리가 추가되었거든요. 특히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며 집에만 있던 시누이는 제가 먼저 직장을 구하자 대놓고 저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기는 제가 들어간 회사같이 작은 회사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면서 거드름을 피우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저더러 혹시 회사에 자리 없는지 알아봐달라는 소리까지 했지만요. 어쨌든 신우는 제 월급날을 귀신같이 알고 전화해서는 언니, 나 돈 좀 빌려줘요. 언니는 돈 버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엄마한테도 말했는데 언니한테 말 안 하네. 내가 나중에 알바비 받으면 갚을게요. 라며 돈을 빌려가기 일쑤였는데 갚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동생 좀 빌려주라고 하고 말고요. 남편도 지 가족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일은 시아버지의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재취업 후 처음 맞는 제사라 주말 내내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 당일은 평일이라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그날은 제가 책임자로 있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너 지금 뭐 하니? 빨리 조퇴하고 넘어와서 저녁 준비해야지. 너무나 당당한 명령조에 순간 말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일찍 가기는 힘들어요. 대신 어제 제사 준비는 다 해놓았잖아요. 그걸로 준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저녁 7시쯤 끝날 것 같아서 마치자마자 바로 달려갈게요. 뭐? 7시? 제사가 8시인데 그때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너 정말 회사 다닌다고 시댁을 아주 개똥으로 보는구나. 며느리 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책임자인 프로젝트라 빠질 수가 없어요. 제 합리적인 설명은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됐다 끊어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그날 일을 마치고 서둘러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안은 냉기가 쌩쌩 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일부러 대꾸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다 남편에게 서러움을 토로했습니다. 진짜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당신도 내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잖아. 당신이라도 어머님께 내 사정 설명 좀 드리지 그랬어. 그러자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그리고 당신도 참 답답하다. 그냥 하루 연차를 냈으면 됐잖아. 당신이 조금만 희생하면 모두가 편한데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죠. 나한테 맨날 참아라. 너 혼자 희생하면 집이 조용해진다 그랬는데 그날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는 겁니다.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왜 맨날 내가 희생을 해? 그럼 당신은 아들 아니야? 솔직히 어제 늦게까지 제사 음식 준비 다 했는데 내가 오늘 꼭 빨리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었잖아. 당신이 아들이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자꾸 그러시는데? 뭐 잘못 먹었어? 여태까지 해온 일인데 왜 그래 오늘따라?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정말 너무하잖아. 내가 놀다 왔어? 내 앞에서 우리 엄마랑 동생 욕하지 마. 여태까지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일한다고 나 몰라라니까 서운해서 그러는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희생은 당연한 거고 안 하면 나쁜 년이 되는 거였어요. 내가 가족을 생각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자,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알아주겠거니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남편은 가장 비겁한 방관자였어요. 남편은 제 편이 되어 저를 지켜줄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차곡차곡 쌓여가며 이혼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아이도 걸렸기에 그냥 속으로만 삭혔어요. 그런데 결국 터질 만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시어머니 생신 때 일어난 일이었죠. 시누이는 가족단체 대화방에 이번 엄마 생신은 강원도에서 1박 2일로 생일 파티예요 라고 했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생일 기념여행을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머님 생신이 있는 그 주말에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중요한 큰 규모의 입찰 프로젝트라 밤을 새워서 준비해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제 커리어에 사흘이 걸린 문제였기에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야근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저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부탁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한테 부탁이 있는데 어머님 생신 여행 말이야. 정말 미안한데 나는 그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회사에 정말 중요한 입찰이 걸려 있어서 준비하느라 바쁘거든. 혹시 어머님 생신 여행을 딱 한 주만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 왜 전에도 아가씨 시험 준비 때문에 날짜 바꾼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머님께는 따로 전화드리고 선물도 더 신경 써서 준비할게. 제가 저렇게 말하면 남편은 여느 때처럼 회사 일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니 어쩌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남편은 걱정 말라는 듯 제 어깨를 토닥이는 거예요. 알았어. 나도 회사 일해서 알지만 내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일 빼는 거 어렵지. 걱정 마. 내가 엄마랑 지아한테 잘 얘기해서 날짜 옮길게. 당신은 일에만 집중해.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내 사정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당연히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잘 설명하고 날짜를 조율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제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TV 리모컨을 누르며 통보하듯 말하는 거예요. 아, 맞다. 엄마 생신 여행 가는 거 강원도 호텔 예약했어. 오션뷰 스위트룸이야. 마감 임박 특가로 엄청 싸게 나왔는데 대신 취소는 안 된대. 취소할 일 딱히 없으니까 그걸로 예약했어. 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약을 했다고? 나 그날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당신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여태까지 얘기 안 했어? 제가 당황해서 소리치자 남편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완전 깜빡했네. 아, 근데 어쩌겠어. 이미 예약해버렸는데. 취소도 안 된다니까 그냥 가야지 뭐. 돈만 날릴 순 없잖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깜빡했다니요. 제가 그렇게 미리 말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의 태연한 얼굴을 보는데 실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 회사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제 앞에선 말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일부러 말을 안 한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은 참고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어머님하고 아가씨 데리고 먼저 출발해. 나는 토요일에 밤 새워서라도 일 끝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합류할 테니까. 생신 당일에는 그럼 같이 있을 수 있잖아. 남편은 알겠다며 그렇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시댁에 전해지자마자 10분도 되지 않아 시누이에게서 불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 생신인데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온다고요? 아주 회사 다닌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그렇게 잘났어요?
라며 다짜고짜 막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참나, 맨날 회사 일, 회사 일이라고 하면 만사 오케이예요? 언니 하나 때문에 지금 분위기 다 망쳤다고요. 엄마 기분 완전히 상하셨어요. 뭐하러 다음날 와요? 그냥 오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서 수화기 너머로 오지 말라 그래. 며느리가 아주 상전이야, 상전. 하는 어머님의 앙칼진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회사 일로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또 제 딴에는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뤄달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하지 않은 건 남편이고요. 제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아주 날 잡았다는 듯이 모든 화살이 저에게로 향하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저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어머님이 시댁으로 호출을 하셨고 그 자리에 시어머니고 시누고 다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참고 참았던 14년간의 억울함이 터졌죠.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요? 제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저보고 일하라면서요. 남편 힘들게 번 돈 쓰지만 말고 일하라면서요. 그래서 일하는 거고 회사 일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신데요? 뭐라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 네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괜히 억지 부린다는 거야? 언니 말이 심하네요. 그럼 저보고 뭘 어쩌란 말이에요. 혹시 일주일 늦출 수 있느냐 물어봐달라고까지 했는데 남편이 그 말 안 전한 거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제 잘못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저 대먹지 못하게 대드는 것 봐.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큰 소리를 냈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한테 뭐라 하든 말든 모른 채 하던 남편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더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며 대뜸 이혼하자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누구는 당신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 나야말로 이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자고. 당신이랑 우리 가족은 도저히 섞이지가 않아. 우리 엄마도 당신 싫대. 너무 괘씸하대. 나도 같은 생각이고.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이게 기회다 싶은 사람처럼 이혼 연부를 외웠거든요. 이유는 자기 엄마한테 대들어서 그렇다지만 제가 느끼기엔 마치 이혼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명분을 만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느꼈죠. 저렇게 이혼 거리는 이유가 분명 있다라고요. 남편은 지가 더 열을 내더니 그날로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제 연락까지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는 문자 한 통만 띡 남기고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혼 소리를 하는 건지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친구는 여행 블로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는 친구였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성미야, 너 어디야? 나 지금 강원도 유명한 핫플 카페 왔는데 너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봤어. 어머, 정말? 어떻게 거기서 다 만나니? 근데 너는 없는 것 같은데. 맞아? 나는 안 갔어. 회사 일도 바쁘고. 그렇구나. 여기가 요즘 핫플이라서 많이 오기는 한데 그렇다 쳐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니? 그러게 말이야. 근데 네 남편이랑 시엄마는 알겠는데 네 남편 옆에 저 여자는 누구야? 여자? 아마 우리 신우일 거야. 아니, 나 네 신우 얼굴 대충 알아. 그 신우 말고 여자 한 명 더 있는데? 뭐라고? 여자? 내가 살짝 사진 찍어 보내줄 테니까 누군지 한번 봐봐. 내 보기엔 네 남편이랑 보통 사이 같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친구는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멀리서 확대해서 찍은 거라 화질은 좀 흐릿했지만 분명 시댁 식구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남편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너무 가까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처음 보는 여자이기도 했고 또 이 여자가 누구길래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을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여자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좀 깨져 보이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그 순간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자꾸 빌미를 잡아 이혼 노래 부르는 것도 그렇고 설마 여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동시에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만약 이 여자와 남편이 어떤 관계라면 둘이서 몰래 만나야지 이렇게 버젓이 가족여행에 동행한다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식구들 같은 인간이라면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것 같더군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뭔가를 찾아보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긴 했지만 다행히 잘 쓰는 비번을 누르니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노트북을 여기저기 뒤져보는데 다른 폴더는 다 이름이 저장되어 관리가 되는데 유독 한 파일은 기럭이라는 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을 따로 안 바꿔놓으니 더 의심스러운 폴더였죠. 저는 그 폴더를 눌러보았는데 그 안에 남편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와 찍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 속 여자는 친구가 몰래 보내준 사진 속의 여자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내연관계인 여자가 맞았던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진들은 그 여자와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시엄마와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신우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거든요. 뒤에 걸린 현수막을 보니 무슨 부동산 투자 유치 설명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신우와 시어머니와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였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바람이 난 게 맞고 시댁 식구들은 그 사실을 다 아는 것을 넘어 상간녀와 한통속이 되어 저를 내쫓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제가 생신여행을 일주일 늦추자고 했는데도 일부러 말 안 한 것도 그 일로 싸움의 화근을 만든 것도 또 필요 이상으로 화내고 제 탓으로 몰아가고 그걸 빌미로 이혼 요구까지 이제 다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까지 다 한통속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핀 건데 제 탓으로 돌려 이혼을 하려는 속셈 같았죠. 와, 이런 인간들을 내가 가족이라고 여기고 살았구나.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심했습니다. 이혼, 그래 내가 해줄게. 이 더러운 인간들아.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해준다. 대신 내 몫은 확실하게 챙겨서 나온다라고요. 저는 다음 날 남편이 돌아오기를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친구가 보낸 그 사진을 보여줬죠. 남편은 이걸 어떻게 들고 있느냐며 자기들을 미행한 거냐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 되물었죠. 미행할 만한 엉뚱한 짓 하고 다닌 건 맞나 보네? 그래, 미행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제가 따지자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한참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다 안다니까 속일 것도 없겠지. 그래, 맞아. 사진 속 이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어. 그 사람은 당신이랑 달라. 능력 있고 우리 엄마랑 지혜한테 또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이랑 다르게 원래 우리 가족이었던 사람처럼 너무 잘 어울린다고. 나도 이제야 마음 편하고. 당신하고 우리 가족은 안 맞아서 맨날 불평불만이나 털어놓고 그랬지. 우리 가족들이 문제라고 말이야. 근데 아니야. 당신이 문제인 거야. 지영 씨는 얼마나 우리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잘 어울리는데. 라면서 자기 가족들하고 못 어울린 제 잘못이랍니다. 바람핀 인간이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나온다고? 어이가 없어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이혼을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양육권부터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제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적어놨죠.
특히 집은 제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 내 소유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출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가져야겠는 게 이득이겠더라고요. 남편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자기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래? 그럼 이혼하지 마. 안 해도 그만이야. 대신 그 여자한테 상간소장 보낼 거야. 나 그 여자에 대해서도 다 알아봤어. 상간소송은 여러 번도 가능한 거 알지? 그 여자랑 당신이랑 끝나는 사이 될 때까지 그 여자한테 끝까지 소송 계속 해보려고. 그리고 나 더 이상 시댁도 안 갈 거야. 남남처럼 살면서 이혼은 하지 말자. 나는 상관없으니까. 제가 계속 소장은 보낼 거고 위자료는 받아낼 거라고 하니까 남편은 그제 얼굴이 굳더군요. 자기는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은데 제가 이혼은 안 하고 소장만 보낸다고 하니까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자기가 잘못했고 순순히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준다고요. 저는 오히려 마음 바뀌었다고 이혼 안 하고 이대로 살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제야 똥줄이 타 이혼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죠. 그렇게 남편 똥줄 좀 태우다가 결국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죠. 얼마나 여자한테 미쳐야 집이고 자식들이고 나몰라라 하는지 어떤 여잔지 궁금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에겐 그 여자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거짓말한 거죠. 그럼에도 남편은 그 여자가 놓치기 싫었던 건지 제가 소송이라도 할까봐 부랴부랴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남편은 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랑의 이혼을 후련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4년간의 결혼 생활, 아니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집은 정리를 했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며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면접 교섭도 거의 안 왔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 저녁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양육비를 몇 달 미루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면서요. 저는 안 된다고 했더니 남편은 묻지도 않은 지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그 여자 때문에 나 진짜 망하게 생겼다고. 그 여자 말만 믿고 엄마 돈까지 다 털어서 부동산 투자했는데 대출까지 받았는데 완전 사기꾼이었어. 기획 부동산 아는 사기꾼년이었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 라는데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의 구차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죠. 그 상간녀는 기획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여자였는데 거의 사기꾼이나 다름없더라고요. 비싼 차에 비싼 가방에 돈도 펑펑 잘 쓰고 다니니 허영심 많은 시댁 식구들이면 남편은 혹했겠죠. 그러면서 저랑 다르게 자기들하고 잘 어울리는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어머님, 아가씨 하면서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돈도 펑펑 잘 쓰고 한심을 사니 시댁 식구들 눈에는 그 여자가 오죽 좋아 보였겠나요. 물론 그 여자 입장에선 공사 쳐야 되는 먹잇감일 뿐이니까 최선을 다해 잘한 것 뿐이겠지만요. 저랑 이혼하고 남편은 그 여자와 바로 재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재혼 준비도 그 여자가 자기가 다 하겠다고 했대요. 최고급으로요. 그러면서 가족이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면서 자기 말대로 해야 큰돈 번다고 했나 봐요. 그 전부터 그 여자가 시댁 식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 관련 세미나도 듣게 하고 했다더군요. 제가 그때 남편 노트북에서 발견한 사진 속 장소도 그런 곳이었죠. 그 여자의 말솜씨에 홀려 전시모의 노후자금과 비자금까지 전부 그 여자를 믿고 투자했는데 결국 거의 사기나 다름없는 부동산 투자였다고 했습니다. 파리만 달리는 그런 상가를 매매했는데 계약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득은 전혀 없고 매달 어마어마한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퇴사하고 그 퇴직금으로 빚의 일부를 갚았는데 아직도 어림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찾으러 다닌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전 시모는 그 일로 쓰러졌는데 입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바람 피는데 뭐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자기 집안의 딱인 며느리라며 이혼 부축이고 며느리처럼 아예 데리고 다녔던 그 인간들. 저랑 다르게 자기 집안이랑 잘 어울린다는 그 여자 때문에 온 집안이 철저하게 파멸한 겁니다. 그걸 듣는 저는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남편의 서글픈 하소연을 들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참 안 됐네. 근데 그건 내 사정 아니고 양육비는 늦으면 바로 법대로 처리할 거야. 이제 우리 사이에는 법밖에 안 남았잖아? 그 여자는 꼭 찾길 바래. 꼭 찾아서 잘잘못 제대로 따져 묻고 돈도 받아내. 그래야 양육비 보내지. 그럼 끊을게. 저는 아무 감정 없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건너들었는데 남편은 신우랑 그 여자를 찾아 헤맸고 결국 다른 지역에서 찾아냈대요. 그러다가 그 여자랑 싸움이 붙었고 화가 난 남편과 신우가 그 여자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도 당했답니다. 그 여자는 무조건 남편과 신우를 고소한다고 나왔고요. 남편은 그 일로 유치장 신세까지 졌다는데 엄청난 빚에다가 회사는 퇴사하고 이제 빨간 줄까지 그에게 생겼으니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은 손잡고 아주 사이좋게 나락을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좀먹던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가족이기에 내가 선택한 결혼이기에 또 나만 참으면 평화롭다는 생각에 참 많이 억누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앞으로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잘 돌보며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